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의 일부 듣고 오셨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했던 목표치죠. 2%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들었다. 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조금 더 가중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때가 왔다라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시사해주면서 국채 금리는 내렸고요. 뉴욕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8월 고용 보고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 발표 이전에 이번 한 주 동안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무리 어땠나요? 네, 비둘기 파월 의장 덕분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14%,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47% 그리고 1.15%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대형 주가 지수 외에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무려 3% 이상 크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둘기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더 분명한 시그널을 주자 3대 주요 지수를 비롯한 중소형 주가 지수까지도 함께 뛰어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월 의장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에 나올 데이터 그리고 전망 또 리스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인하 폭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때가 왔다라는 의미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추가적인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라면서 고용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반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연준은 인플레 지표보다는 고용 시장에 조금 더 중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도 이에 따라서 인플레보다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하게 나오자 시장 환호를 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에 11개 S&P 500의 전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동산 섹터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뒤따른 건 기술 섹터가 되겠는데요. M7 종목들 함께 보시죠. M7에서 메타만 유일하게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애플이 1% 이상 올랐고 엔비디아 4%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2위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 강세였고요. 알파벳 1%대 그리고 아마존 0.5%, 테슬라가 4.6%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작은 박스 조금 더 쳐놨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동산 섹터 역시 좋았지만 은행주 중에서도 금융주 중에서도 고금리에 특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지역 은행들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별 움직임 특징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M7 중 메타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기대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경기 침체에 연준이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수혜주 외에도 경기 침체가 없다면 계속해서 경기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성장주에다가 중소형주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다면 경기 침체에도 돈을 버는 기업들 그래도 계속해서 돈 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경제가 성장한다면 더욱더 잘 벌 것으로 기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M7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 러셀 2000도 뛰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금리 인하 외에도 또 주목받은 그런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라늄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우라늄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이슈 한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우라늄을 최대로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이 내년의 생산량을 15%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카자흐스탄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23%가량의 공급량을 차지하는 게 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톰프롬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생산량 하향 조정한 만큼 우라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라늄과 관련되어 있는 ETF 두 가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8% 그리고 6.86%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우라늄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기업 카메코도 역시 주가 5.57%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우라늄 관련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닝 시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운 기업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투이트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는데 6.83% 하락을 했죠.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실망 매물을 좀 던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카바그룹 제2의 치폴레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19.63% 강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실적이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벌써 올해 200% 가까운 주가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세라면 제2의 치폴레에 뛰어넘는 그런 성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스토어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의류 창고 매장 같죠. 의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1.76% 강세였습니다. 2분기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기대 이상으로 나왔고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는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소비주, 유통주 관련해서는 할인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지난 시그널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채 금리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10년물이 3.7%로 그리고 2년물이 3.9%로 내려왔는데요. 이 말인즉슨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게 됩니다. 고금리 시기 동안에 발행됐던 높은 이자율을 주는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력도가 높아졌으면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은 올랐는데 대신에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는 국채 금리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지금 국채를 매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함께 줄어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즉슨 이 안전자산인 수익률이 감소하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대한 매력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겠죠. 이렇게 국채금리의 하락은 주식시장에도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국채금리 추이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죠. 유가와 금값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2.5%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배럴당 74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동 쪽에서의 긴장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값도 함께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금의 매력도는 부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 금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는 뉴욕 증시에서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 뉴욕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일제히 크게 뛰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통화정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를 연착륙으로 가는 기능은 있지만 좁은 길이라고 밝혀왔죠. 경제학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좁고 섬세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파월의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그 줄타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핵심 멘트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이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이제 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9월 피벗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지만 파월이 이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는 정책 이동 방향은 분명하며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 진화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전쟁도 끝이 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감소했고 2%로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나의 확신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을 때만 해도 파월이 말한 연착륙 길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이 지나가면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연하게 판단했고 한때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연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실수가 명백해지자 파월 의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 전 8월 잭슨 연설은 강렬했었죠. 그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었죠. 매일 발톱을 높이 들었던 그는 이제 차분한 비둘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때가 왔다라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분명하게 좀 시사를 해줬지만 인하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인하할지 속도는 얼마나 빠를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다. 뉴욕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힘을 얻고 있나요? 네,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가 아닌 고용 안전의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제시한 강조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은 더는 과열화되지 않았고 팬데믹 이전보다 조건이 완화됐다며 추가 냉각은 바라지도 환영하지 않는다. 고용 시장 둔화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 침체 기미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연준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점진적 체계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파월 의장은 이것 가능성을 찾아지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만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폭은 9월 FOMC 전인 내달 6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월간은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3%보다 더 치솟을 경우에는 연준이 계단식이 아닌 엘리베이터식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이고 한 번 상승하면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연준이 통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월 고용보고서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8월 고용보고서는 그런데 이제 9월 초에 나오니까요.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 물가 지표도 나올 예정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어떤 이슈들에 저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은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긴 합니다만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올 10월 PCE 물가 지표를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7월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 2.5%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이에 앞서 목요일 저녁에는 2분기 GDP 성장률 전정치도 나옵니다. 2분기 GDP 속보치는 2.8%였는데요. 이에 대한 수동치가 나오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수동치 역시 2.8%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AI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AMD 등 후발주자와 긱스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전 세계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칩을 여전히 사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 마진과 성장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나아가 훨씬 더 웃돌 수 있을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들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이슈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제롬 파월 의장이 쏘아 올렸던 피벗에 대한 신호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암호화폐 시장도 큰 폭의 반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됐다며 9월 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를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 9월 빅컷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에 글로벌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 가치는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MSCI AC 글로벌 지수는 1.2% 상승하면서 지난달 12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이 글로벌 지수는 세계 증시가 요동쳤던 블랙 먼데이였죠. 8월 5일 대비해서도 9% 이상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 변동성에 민감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전장 대비해서 3% 이상 급등하는 등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활짝 웃음꽃을 피웠는데 이 파월 의장의 신호의 달러화 가치도 하락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증시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증시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면서 이미 올랐던 유가 추가적으로 더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속보로 많이 전해졌었는데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이스라엘이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레바논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타격했고요.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본토에 로켓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렇듯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선제 공격과 보복 공습을 이어가면서 중동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전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양보 없이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중동 쪽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도 주말 사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긴장감도 지속적으로 팽팽해지는 중인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주말 동안 신형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드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부연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늘 유가 관련해서 다시금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안에서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AI의 이정표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과 관련된 기술 소식을 주말 사이 또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액체 냉각 방식 가운데 온수로 열을 식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용도 감소할 수 있고 서버 수명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를 하면은 데이터 센터 시설 소모 전력을 최대 28%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을 또 도입하면 공기로 열을 식히는 기존의 공냉식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냉각용 팬을 없앨 수 있으므로 소음 수준도 훨씬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 서버를 가동하며 생기는 열을 온수로 식히며 생기는 뜨거운 물, 이 물 또한 전력 생산 등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는 28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높은 영업 마진과 성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최근 AI 거품론과 관련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호실적을 이미 반영해서 두 자릿수 이상을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보통 9월이나 10월쯤 애플은 새로운 핸드폰 출시를 하죠. 애플 아이폰 16과 관련돼 새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20일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9월 10일 제품 공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플이 최신 아이폰과 같은 신제품을 보통 9월에 출시하긴 했지만 오는 9월 10일은 미국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첫 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애플 측에서 행사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애플이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그리고 에어팟 등이 되겠는데요. 아이폰 16은 애플의 자체 인공지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보다 용량이 늘어난 램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고급 모델인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진 촬영 전용 버튼도 생기고 새로운 카메라 기능까지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애플은 이번 신제품 발표 이후 한 달 뒤인 10월에는 이 최신 칩인 M4 프로세서를 탑재한 새 PC 시리즈 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 이번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을 포함한 것 같다라는 예상,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 또한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또한 올해 들어서 20%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장이 열렸던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덕분에 비트코인 6만 달러의 고지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톰코인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이슈 때문에 그랬는데 텔레그램의 창립자이자 CEO가 범죄 악용 방치 혐의로 이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톰코인은 텔레그램 안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지난 한 달 동안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2월 대비해서 가격은 4배 넘게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텔레그램이란 플랫폼은 러시아에서 출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인데 검열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고 또 비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X나 페이스북 또 유튜브와
같은 SNS가 범죄에 이용된다고 해서 CEO를 직접 조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텔레그램 창립자 겸 CEO인 파벨 두로프가 전격 체포됐다라는 소식에 통코인의 가격 하락은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긍정적인 가운데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통코인 홀로 하락하고 있는 이 시간,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해당 이슈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vs 아베크롬비 아직 6개월 남았다. 피트 인공지능이냐 청바지냐. 자, 잭슨 홀이 HALL이 아닌 HO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잭슨 HOL에서 과연 파월이 홀 인원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샷을 하면서 끝났는데 시장에서는 홀 인원이 될까요? 궁금해지는 한 주네요. 8월 26일 월요일 내구재 주문 발표되고 댈러스 연준 제조업 조사, 그다음에 트립닷컴의 실적이 발표가 되네요. 우리나라의 하나투어 보드투어는 TMF 사태까지 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인데 트립닷컴은 주가가 좋아요. 중국 기업, 그렇죠? 8월 27일 가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 지수도 그렇죠? 왜 이렇게 좋나요? 그리고 FHFA에서 나오는 주택가격지수, 또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주택가격지수 사상 최고치. 지금 레나랑 닥터 호튼 부동산 거래업체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죠. 리치먼드 연준 제조업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다 좋은데 그렇죠? 지수가 뭐 솔직히 금리 인하를 할 지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지표가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뱅크 오브 몬트리올,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 은행들도 나오고요. 박스, 그다음에 엔시노 실적 발표했고요. 경제 지표랑 실적 발표랑 골고루 섞여 있네요. 8월 28일 수요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보다는 크죠. 그리고 돈도 애틀랜타가 더 많습니다. 자,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HP, 아베크롬비 앤 피치, 파이브 베로우 실적 발표. 희한하죠? 둘이 같은 날 붙었어요. 짰나요? 엔비디아, 아베크롬비. 워낙 요즘에 자꾸 다루니까 그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자꾸 얘네 둘을 붙여요. 전혀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을 워낙 잘 내니까 여기서 동일선상에 넣어주는 거야, 아베크롬비. 어쨌든 같은 날 나오니까 누가 이길까요? 뭐 누가 이기는 건 상관없는데 네. 8월 29일 목요일 실업상 청구 건수 나오고요. 국내 총생산, 그리고 주택 매매, 도매 재고 선취, 국제 무역 선진화 물품 뭐 이렇게 많아요. 소매 재고 고도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나옵니다. 자, 애틀랜타니 뭐니 다 그 우리 잭슨 홀이 있는 그 산골짜기에 캔자스 시티보다는 큰 동네죠. 자, 델 실적 발표. 야, 델도 결국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마이클 델 있었잖아요. 델 컴퓨터 팔다가 지금은 얘도 인공지능 관련주가 됐죠. 서버를 만드니까요. 데이터 센터에.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캐나디안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셜, 기네, 오 룰루레몬, 돌.
이 의류 업체들도 지금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아베크롬비에 룰루레몬까지 나오고 은행주들도 많아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네요. 금요일 날 가봅시다.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또 중요한 거 또 나오네요.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줄지 않았느냐. 뭐 물론 지금 뭐 금리 인하는 한 번 하는 거는 확정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 소비 심리 솔직히 말해서 이게 소비에 위축이 됐나요,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빡빡한 실적 일정. 그쵸? 소비자들이 지갑을 전혀 닫지 않았고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카드는 날라가고 있고 여행은 많이 다녀가지고 트립닷컴 주가 역사실 신고가고 어디서도 경기 침체를 제가 계속 누님이 말했는데 이게 정말 경기 침체라면 그동안 평생 동안 못했으니까 일주일 이제 시한부로 남겨놓고 우리 가족들 평생 못 해본 거 마지막 카운트다운 7일 뒤에 지구 멸망하니까 다 쓰고 죽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진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 트립닷컴 여기 나오고요. 그렇죠? 트립닷컴은 계속 온라인 여행 성장하고 있고요. 다 여행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가 어렵다는 건지. 자, 그리고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날 이제 나오죠. 아베크롬비랑 엔비디아가 장후 그 전날 장후 나오군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장전에 아메리칸 이글하고 아베크롬비 어디 갔어요? 아베크롬비랑 나오니까 같이 엮였군요. 이거 지금 아메리칸 이글인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죠? 아베크롬비 피치가 같은 날 나오죠. 수요일 날 장전에 아베크롬비, 장후 엔비디아 나오고 아메리칸 이글 비슷해가지고 아메리칸 이글하고 아베크롬비랑 거의 약간 유사하잖아요. 그다음 울타뷰티 뭐 요즘에 요거 또 작은 비중이긴 한데 또 뭐 워렌 버핏이 좀만 건드리면 하여튼 난리예요, 그렇죠? 그 비중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또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울타뷰티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편집샵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뭐 다들 엔비디아를 뭐 궁금해하시니까 2025년도 1분기 실적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단한 걸 찍었는데 월마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마트가 어떻게 저래?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진짜 의문이죠. 경기가 어렵다고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월마트는 왜 저런 거예요? 월마트에 뭐가 있나요? 월마트에 무슨 뭐 지금 외계인을 물리칠 무기를 파나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엔비디아 100% 매출 증가했고요. 26.04빌리언 달러 나왔고 20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순이익도 100% 넘게 나왔고 그냥 다 100% 초과로 표시가 됐죠. 이게 이상이면 이꼬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등호가 이쪽이란 건 초과죠. 초과. 100%를 포함하지 않는. 그렇죠? 이상과 초과는 틀리죠. 5.98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나왔는데 조정해 주니까 6.12로 더 올라갔어요. 그냥 정확한 수치를 아예 표현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100% 넘는다. 101%인지 104%인지 117%인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자, 게이밍 분야. 원래 엔비디아가 그 주력으로 삼고 항상 인텔한테 하대를 당할 때 갔던 그 게이밍 분야조차도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인텔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죠. 찍소리도. 옛날에 그렇게 엔비디아 무시했으면서.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는데 그렇다고 젠슨왕은 인텔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레이션 이 부분 45%. 여기가 이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지만 45% 성장했네요. 근데 역시 이거죠. 데이터 센터가 100% 초과. 데이터 센터가 그냥 90%입니다. 그냥 엔비디아는 그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확장되면 그냥 얘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문이 그런 거죠. 데이터 센터가 언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언제까지 거기서 쓰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한 지가 몇 분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거를 초월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부족하고 인공지능 학습은 여전히 치열하게 되고 있으며 슈퍼칩은 계속 엔비디아 것만 쓰이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죠. 오토모티브 부분은 뭐 성장률은 12%로 제일 떨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오토모티브 부분이 없어요. 0.3, 1.3? 그렇죠?
1.3인가요? 이 노란색이 1.3%밖에 안 됩니다. 자, 전장 부분은 또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저기는 약간 레거시기 때문에 일본의 르네사스나 네덜란드의 이 NXP나 이런 애들이 하게 그냥 안 건드리.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쵸. 자동차까지 하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살게 놔둬야죠. 어쨌든 엔비디아 지금 뭐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가? 뭐 실적 그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진짜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거.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무슨 피아노 음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 이게 계절성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IT 업체는 약간 계절성이 있잖아요. 뭐 이걸 IT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계절성이 있는데 계절성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계절성이 있다. 뭐 특히 뭐 봄에 잘 팔리거나 겨울에 잘 팔리거나 가을에 잘 팔리거나 여름에 잘 팔리는 그런 계절성이 있다. 그럼 그 계절성에 맞게 컨센서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절성조차 그런 건 다 초월했어요. 그 계절이 문제가 아니고 계절에 따른 움직임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컴퓨터 업체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 대리나 휴로패커드가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있으면 많이 팔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봄엔 낮게 예상하고 겨울엔 높게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조차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고 계절성이 필요가 없고 그냥 매분기 그냥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그걸 또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 2분기부터 지금 계속 그냥 높이고 있잖아요. 매출액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요 또. 지금 8월 29일 날 28.72빌리언 달러인데 자, 이거를 또 뛰어넘는다면은 계속해서 또 역사를 쓰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닝으로 가겠습니다. 어닝들이 이거 뭔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죠? 2013년도 2분기부터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 예상치보다 너무 잘하는데 다음에 좀 더 올려볼까? 좀 더 올려볼까? 근데 계속 뛰어넘어. 좀 더 올려볼까? 또 0.65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되나? 이 지금 매출액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 간극이 이 어닝에서는 더 크죠, 지금. 동그라미 사이가. 그렇죠. 마진 폭을 계속해서 더 시장의 예상치보다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경영진이 8월 29일 날 발표되는 거 있죠. 2분기 매출을 280억 달러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분석가들 매출 전망치가 285억 9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전년도에는 135억 달러였어요. 2024년 2분기가. 그러니까 135억 달러를 했는데 280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2배죠. 대략적으로. 엄청납니다. 네. 어쨌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도달됐네요, 이제. 15.72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 평균 목표가가 144.17인데 여기서 15%만 오르면 또 평균에 도달돼. 그러면 이거 또 이거 우리가 예상한 목표치가 도달돼 버렸네? 그럼 좀 더 올릴까? 그럼 목표치가 또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갈 텐가, 진짜. 자, 그 스트롱바이죠. 37바이의 4홀드. 4홀드가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이게. 홀드조차. 자, 이게 사실 만장일치가 나버리면 이건 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일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만장일치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오지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에요, 이거는. 자, 뭐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뒤로 가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결국에는 그렇죠? 이번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진짜 절묘한 지지가 됐네요. 저점과 정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딱 그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죠? 엔비디아는 차트도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누구 한 수급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 추세선에서 정확히 반등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게 뭐 공포를 안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하도 무슨 아래 공포니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매수를 하신 분은 벌써 이게 뭡니까? 100달러에서 순식간에 30%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또 정확하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에 맞닿아 있죠. 진짜 딱딱 맞죠?
자로 근듯이 저점 추세선에서 정확히 반등하고 고점 추세선에서 정확히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아, 여기죠? 이게 지나고 보면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무섭고 그 당시에는 워낙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엔비디아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회였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거를 뛰어넘으면은 다시 또 저기죠. 다시 또 새로운 뉴 에어리지로 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정어 아래서 사신 분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흔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게임에서 민속놀이에서 하면 건가? 민속놀이에서 흔들면 2배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게 흔들면 2배를 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칠 때마다 뭐가 떨어져 나가겠어요? 신용, 빚으로 산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저기를 못 견디거든요. 자기 마진콜을 못 견디거든요. 완전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빌린 그 수준보다 확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자기가 빌린 기관에서 갚으라고 그게 돌아옵니다. 못 갚으면 강제 청산이 당해요. 강제 청산을 당한 물량을 먹고 올리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물량 매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더군다나 이 처음에 일어났던 것보다 이번에는 훨씬 폭이 컸어요. 훨씬 폭이 컸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리고 속도가 순식간에 마진콜 청산을 당한 다음에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힘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면 2배가 간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고점도 돌파될 가능성이 지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밑꼬리를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없을 때 이게 항상 고소공포증이 딱 있잖아요. 아니, 그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 조정을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한 조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니 밑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약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도 못해 이게 이 정도 폭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아니 무슨 우리나라의 초소형 테마주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엔비디아를 이렇게 초소형 테마주를 누가 이게 수급이 올린다고요? 블랙록도 못 올려 이거 혼자 이거는 여기에 참여한 수급의 주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한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게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여기서 당연히 건강한 이격 조정을 생각한다고 하고 밑에서 전부 다 이동평균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추세선, 무슨 지지선이나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절호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엔비디아랑 아베크롬비랑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근데 제가 2개 다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젠슨 왕이 만약에 아베크롬비 옷을 입고 주주총회에 나온다면은 2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을 함께 확인해보는 사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 말 그대로 승전보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그 사인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9월의 피벗, 강력 시사 발언과 함께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2가지 부분에 대한 코멘트 확실하게 지어줬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고용이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놓고는 이제 전쟁 종료를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확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다만 고용과 관련해선 최근에 지표가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고용 둔화에 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냉각되질 않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은 시장은 열어뒀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제 업계 인사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놓고 어떤 입장들을 보여줬는지 인사들의 말말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주요 인사들의 입장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블랙락 쪽에서는 파월 의장이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라고 언급한 것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비추어서 50bp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 웰스파고도 동일하게 50bp 이하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8월 고용 보고서를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8월에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할 것으로 나타나면 빅컷에 대한 가능성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노동시장이 약화 조짐을 보이면 더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빅컷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S 롬바드 스티츠 블리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이미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100pp 금리 인하를 가격에 책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오히려 묵인이 시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월가에선 전반적으로 9월에 50bp 진행한다의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업계 인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8월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고용 보고서 확인했을 때 실업률이 4.3%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을 했었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8월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7월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만약 4.2%의 실업률이 나온다면 빅컷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빅컷을 기대하면 사실 7월에 우리를 패닉으로 불렀던 그 숫자인 4.3%를 8월에도 동일하게 받아봐야 되는 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8월의 고용 보고서가 7월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9월에 빅컷을 진행을 할지 혹은 25bp 진행을 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인하는 한다라는 게 되겠죠.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5.5%대 기준금리를 쭉 유지를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는 2026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9월부터 앞으로의 기조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당장 9월에 대한 그 폭보다도 앞으로 이어질 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증시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때 좋은 성장률을 보였던 종목들로 미리 힌트를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금리를 내리면 어떤 자산이 좋을지 그 폭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임의 소비재 쪽이나 기술주 쪽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6개월 이후에는 이 부동산 쪽이나 소재 쪽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이후 12개월이 지날 때는 소재 쪽이나 기술 그리고 부동산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데이터가 반복이 된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피벗과 함께 지금 보여지고 있는 증시에 대한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도 월가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풀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23개국의 선진시장 그리고 22개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표하는 대형주와 중형주를 구성하고 있는 MSCI AC 글로벌 지수가 지난주에 또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8월 초 들어서 약간 주춤하나 싶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내면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85%를 다루고 있는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놓고 JP모건 쪽에서도 S&P 500 지수 자체도
현재 사상 최고치에 접근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UBS 쪽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개선이나 페드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하반기에도 증시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약간은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이 상승론에 대한 도전 과제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의 위험 보상이 크게 매력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고요. 간단히 말해서는 현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 세 번째로는 AI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가 양면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달은 9월입니다. 미국 증시는 9월에 늘 약한 모습을 보였죠. 1950년 아래로 S&P 500 지수는 9월에 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6%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처럼 재선이 있는 해에는 그 변동성이 더욱더 컸다라는 게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 동안 글로벌 시장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증시에 다 반영을 하면서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 9월이라는 역사적인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이정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슈퍼 파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둘기 파월이 9월 시장의 평화를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지 수호신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으로 함께했습니다. 비둘기 파월이 일단 국내 증시 월요일장의 평화를 지켜줄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죠? 네, 워낙 금요일에도 긍정적이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사실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국내 증시 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